햇밥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합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드디어 상승세를 8% 아래로 떨궜습니다. 미국의 10월 CPI가 시장의 예상치를 밑도는 7.7%를 기록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둔화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미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 연준의 물가 목표치인 2%보다 약 4배나 가까이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여전히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데요.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갖는 의미, 또 시장의 반응 지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이화여대 경제학과 김세환 교수, 정철진 경제평론가, KB금융지주 유신익 이코노미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시장에 관심을 모았던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가 됐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낮은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7.7%의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이렇게 7%대 상승률을 기록한 게 지난 2월 달 7.9%를 기록한 이후 처음이고요. 그다음에 1월에 기록했던 7.5%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낮은 수치가 나왔다라는 것 자체 시장은 좀 환호하는 모습도 보였고 여러 가지 좀 긍정적인 메시지를 좀 받았다라는 좀 반응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번에 10월 물가가 이제 연율로 작년 동월 대비로 7.7% 상승한 걸로 나와서 발표가 되면서 이제 시장이 약간 안도하는 분위기인데요. 네네. 우리가 이제 물가를 관찰할 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물가 수준이 있고 증가율, 우리가 흔히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이 인플레이션은 아마 올해 중반에 정점을 찍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화면에 소비자 물가지수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네. 지금 보면 왜 9.1이라는 숫자가 가장 높은 수치예요. 맞습니다. 지금 상승률이. 올해 7월에 그 9.1%. 저기가 그러면 정점이었다고. 저 언저리가 정점이 아니었나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나봐야 알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가 수준으로 보면 지금 지난달에 296에서 이번 그러니까 10월 발표는 298로 살짝 올랐는데 물가 수준 면에서는 물가 수준은 지금부터 올해 말까지 또는 내년 초까지 정점을 이루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물가 증가율로 보거나 물가 수준으로 보거나 미국 물가가 이 정점을 지나고 있는 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이렇게 전체적인 판단을 한다면 아마도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그 기대가 그 속도가 약화된다고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물가가 잡혔다. 그러니까 정점을 좀 지나고 있다면 연준도 이제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다라는 맞습니다. 기대감이 시장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하지만 한 가지 말씀을 덧붙일 거는 이 높은 수준에서 7% 이상의 연율로 물가 수준이 상당히 오래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원유 가격도 있고 그리고 임금 인상도 있고 그리고 소위 우리가 말하는 글로벌 프로덕션 체인 그 전 세계적인 생산 사슬이 아직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고인플레이션은 내년 중반까지 상당히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교수님은 이제 정점을 지나고 있다라고 평가를 좀 해주셨는데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물가 지수라는 게 있고요. 물가 상승률 이 두 개가 있어서 좀 착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라는 것은 특히 전년 대비 물가 상승률이라는 것은 미국의 작년 10월에 소비자 바스켓을 통한 물가 지수가 있잖아요. 그거 대비 얼마가 올랐느냐가 상승률입니다. 딱 1년 전과 비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 물가 미국의 추이를 보면 10월 같은 9월, 10월에 넘어올 때 급등하기 시작을 했고요. 10월부터 쭉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0월에 일단 미국의 물가 수준은 상당폭 높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대비 7.7%가 올랐다는 것.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은 9%, 8%, 7%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아까 우리 교수님이 정확한 지적해 주셨는데요. 물가 수준은 높고요. 우리가 저물가 시대냐 고물가 시대냐라고 말하면 아직까지 고물가 시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뭔가 이제 다음 달도 나오는데 뭐 다음 달 12월은 작년 12월 대비겠고요. 내년 1월은 올해 1월 대비일 텐데 그렇겠죠. 실은 작년 10월 이후 올 1, 2, 3, 4, 5, 6 굉장히 높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여기 대비 물가 지수가 뭐 4% 만약에 나왔다고 쳐봐요. 그럼 그게 과연 저물가 시대로 돌입했는가? 아닙니다. 이미 물가가 7%, 8% 올라 있는 데서 4%가 또 올랐기 올라가는 때문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은 고물가 시대는 지속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연준 같은 경우 특히 금융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물가 상승률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7% 나왔고 실제로 뭐 제 생각에는 물가 상승률은 오히려 둔화될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물가 지수가 굉장히 올해 내내 높았기 때문에 그렇죠. 앞으로 전년 대비 나오는 상승률은 떨어질 수가 있고 네. 이걸 바라보면 연준의 긴축 속도도 늦춰질 수는 있으나 우리가 원하는 것은 실은 물가 자체가 떨어지는 고물가 시대가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고물가 시대는 상당 기간 뭐 1, 2년은 더 지속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률이 둔화된다는 것이 과연 저물가로 가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른 얘기라는 거죠. 착시라는 네.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도 해주셨는데 사실 이 헤드라인 CPI라고 하는 이제 전체 물가 지수에 대한 상승률이 좀 둔화됐다라는 것도 시장에선 좀 환호라는 지점이었지만 우리가 변동성들을 좀 제거한 이제 근원 CPI도 생각보다 낮게 나왔다는 점이 아마 시장에서는 좀 반갑게 반응한 지점이 아닌가 싶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근원 물가에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이제 커머디티 쪽,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상품 제조업 쪽이었는데 상품 제조업 쪽이 이미 지난달부터 이제 숫자 자체가 좀 꺾이기 시작을 했고 이 상품 제조 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의류라든지 네. 아니면 우리가 구매하는 제품들을 말합니다. 근데 이게 약간 어떤 시차가 있는데 네네. 예를 들면 모든 제품들이 다 원재료를 바탕으로 원유를 사실은 이용을 해서 생산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제품을 최종적으로 만드는데 예. 그 원재료에 대한 가격 전이가 대략 한 4, 5개월 정도는 이제 그 레깅이 됩니다. 근데 지금 커머디티 쪽의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 전에 높아했던 가격들 때문에 영향을 받았던 것들이 조금 약화되고 있다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수요 측면에서 여전히 미국 소비가 굉장히 견조하지만 예. 이것들을 적극적으로 사는 것이 올 상반기의 모습이었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좀 소극적으로 사기 시작을 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의료 쪽입니다. 제가 이제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게 의료 쪽 헬스케어 이제 서비스 같은 경우에 내수 서비스를 계속 수요가 어떤지를 계속 대변을 해주는 지표인데 이게 네. 이제 의료 수가가 지금 바이든 정부의 정책과는 다르게 굉장히 계속 공고하게 올랐다. 근데 지난달부터 이제 임금 쪽도 관련한 임금 쪽도 상승세가 좀 주춤했고 그다음에 이번 달에 당연히 이제 의료 관련돼서 마이너스 0.5% 그러니까 전월비 0.5% 이렇게 감소를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야기인즉슨 뭐냐면 여전히 에너지 쪽이나 가스 같은 것들은 떨어졌어도 다시 올라갈 여지가 있고 올 연말에 이제 프리포트 제기를 하면서 미국이 수출을 많이 합니다. 이러면 또 가격이 또 막 이렇게 외부적인 수요 때문에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내수에 대한 부분들이 여전히 이제 서비스 쪽이 그 주거비나 아니면 운송비는 좀 공고하지만 제품에 대한 것들, 상품 제조업에 대한 것들 그리고 이제 그 의료 서비스에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잡히기 시작한 부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페드의 정책하고도 어느 정도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워낙에 올 상반기에 저축률, 미국 소비자들의 저축률이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소비를 제일 많이 했었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런 패턴에서 약간 좀 주춤하는, 그러니까 약간 벗어나는 국면에서 물가 내수 관련된 지표도 살짝 꺾이기 시작을 했다. 근데 이것을 기조적으로면은 여기서부터 계속 하락할 것이냐? 뭐 앞에서 두 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걸 기조로 보긴 힘들고 이 7과 8 사이를 당분간은 계속 변동하면서 내년 초까지 바라보고 지금 관건은 토탈 이제 헤드라인 CPI가 올 겨울에 이제 그 원유하고 에너지 관련돼서 우리가 추이를 좀 잘 견뎌내고 네네. 러시아 관련된 이슈가 특별하게 또 불거지지 않는다면 내년 상반기에는 일단은 전년비로 봤을 때 숫자도 상당히 좀 안정화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판단입니다. 그렇군요. 여전히 뭐 어쨌든 여러 가지 불안 요인이나 그다음에
상승률이 좀 둔화됐다는 게 무작정 저물가로 간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지만 그래도 상승률 자체가 둔화되고 있고 지금 정점을 지나고 있다라고 판단할 만한 근거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어서 시장도 환호를 좀 했어요. 간밤에 이제 CPI가 발표되고 나서의 뉴욕 증시가 굉장히 크게 오르는 어떻게 보면 정말 환호하는 모습을 숫자로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는데 이제 저희가 궁금한 건 그런 겁니다. 이게 일시적인 정말 그 CPI 지표가 나오니까 그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박수를 치는 그런 액션을 취했기 때문인 건지 아니면 이제 정말 그동안 좀 불안불안하고 왔다 갔다 했던 뉴욕 증시나 시장이 조금 이제 상승장으로 전환할 수 있는 모멘텀을 찾고 있다라고 봐도 되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그 CPI 증가율이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이제 올해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가 굉장히 이제 폭등을 했는데요. 예. 뭐 특히 이제 이자율에 민감한 IT 기업, 첨단 기업이 많이 상장돼 있는 나스닥이 무려 7.4% 상승을 했습니다. 예. 이게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의 상승이고요. 그리고 뭐 미국 시총의 거의 80% 이상이 몰려 있는 그 S&P 500도 5.5%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올해 그 증시를 보면은 미국 그 월가가 정의하는 공식적인 하락장인데요. 지난 정점 대비 20% 이상 빠진 상태로 지금 S&P나 뭐 그 나스닥이나 네. 다우존스나 다우도, 모두 네. 그렇게 그 하락했던 상황인데 이렇게 상승으로 하루 만에 이제 전환을 했는데 이게 지속될 것이냐 하는 것은 이제 이 연준이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이냐,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떤 그 트랙을 어떤 움직임을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예상에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2년간 그 코로나로 사실 경제가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주식이 이렇게 상승했던 이유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저금리와 그 유동성 공급에 의한 그 효과였는데요. 지금 그것이 사라지면서 올해 이제 그 주식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하락을 했는데 연준이 금리를 다시 생각보다 빠르게 높이지 않는다는 그 가정 때문에 주식시장이 얼마나 더 오를까, 더 이렇게 모멘텀을 가지고 상승할 수 있을까 하는 거는 사실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이런 기대,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는 저는 그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연준이 그 고물가를 계속 방어하려고 하고 완전히 그 고물가가 안정화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의 기준금리를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계속 유동성을 연준이 흡수하려고 해서 시중에 자금이 풍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이유에서 이 계속 그 주식시장이 상승하리라고는 보기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론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저는 기승전 뭐 달러 여러 차례 여기 이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또 기승전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 뭐 두 가지를 늘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실은 주식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구간에는 뭐 증시도 함께 따라 오르는 예, 예. 이런 구간들이 늘 있었죠.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것도 결국 기업을 산다면 뭐 실물 자산인데 그런데 최근에 나왔던 인플레이션은 조금 이상한 측면이 있습니다. 즉 뭐냐?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 물가 상승이라고도 말하지만 네네. 화폐 가치 절하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최근에 나왔던 그렇죠. 인플레이션 구간 동안에 종이돈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달러는 절하는커녕 가장 절상이었고 가장 셌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킹 달러인 측면에서도 이 정도가 인플레가 나오고 여기에 유가도 함께 따라오르는 그동안에 없었던 패턴이 좀 나왔었는데 네. 제가 왜 계속 달러를 말씀드리냐면 이 언저리에서 달러가 약세로 돌기 시작한다면 이때부터는 좀 상황이 곤란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고물가 시대는 고물가 시대로 유지되고 네. 우리 서민들도 힘들고 시민들도 힘들고 경기도 침체되고 고용도 어렵지만 이 달러가 약세로 돌아버리면서 네. 움켜쥐었던 이 달러가 오히려 주머니 속에 있지 않고 튀어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게 언제였냐면 정확히 2006년에서 2007년으로 넘어갈 때 모습이 딱 이랬습니다. 그때 2007년, 2008년도 인플레이션이 계속 나왔지만 국채금리 10년물이 떨어지면서 네. 달러가 빠르게 약세로 돌면서 그 달러들이 이제 신흥국이든 중국이든 뭐 금이든 석유든 일로 달라붙는 이런 국면이 나오고 있어서 일단 명확한 것은 경기 침체, 물가 상승은 계속 되겠지만 달러가 이 간밤에 달러 인덱스가 지금 107까지도 네네. 뭐 114였던 게 107까지도 떨어지는 떨어져 약세 있고. 흐름이 예. 지금 나왔는데 이 약세를 면치 못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다들 달러를 움켜쥐고 있다가 그냥 튀어나와 버릴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런 거를 이제 자산 버블이라는 표현을 쓰죠. 네네. 경기는 어렵고 좋을 것도 하나도 없는데 자산 가치에 버블이 끼게 되는 그런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어서 앞으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달러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이 달러 가치. 그리고 10년물 금리도 뭐 시간이 있으면 쭉 더 말씀드리면 간밤에 지금 3.8%까지 떨어졌거든요. 기준금리가 미국의 기준금리가 4%인데 10년물 금리가 기준금리를 3.8. 깨고 내려왔습니다. 예. 이게 이제 전형적인 과거 2007년에 있었던 뭐 그린스펀의 수수께끼 같은 기준금리는 인플레를 잡으려고 버티고 있는데 이 시중금리 10년물 금리가 막 떨어지는 뭐 이러면서 버블이 나왔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10년물 금리도 과연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 두 가지 초점을 좀 맞추신다면 주식시장이 일시적인 뭐 반등이었고 베어마켓 랠리인지 이게 달러 약세를 통한 진짜 한 번의 버블 파티, 돈 파티를 하려는 것인지 그런 중대 기로에 서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유시민 박사님, 사실 지금 뭐 CPI 지표가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보다 더 낮은 상승폭으로 나오면서 이제 시선이 연준으로 다시 쏠려가고 있습니다. 12월 FOMC 회의 올해 마지막 회의를 지금 연준이 남겨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그에 앞서서 4번을 연속으로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던 연준이기 때문에 과연 한 번의 CPI 또 그 다음 지표를 봐야 되겠지만 봤을 때 12월엔 과연 어떤 결정을 할까? 지금 뭐 저희가 화면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페드워치, 그러니까 전망, 시장 전망에서는 빅스텝의 무게를 좀 더 싣고 있는 모양새로 좀 흘러가고 있긴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 지금 페드워치의 전망에도 동의하십니까?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일단 기존에 파월이 고민을 했던 사항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물가가 높은데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전달이죠. 전달 기준으로 보면 8%의 물가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금리를 내년도에 5 이상 무조건 올려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제 압박이 있었고 그러면 자산 축소도 많이 해야 되고 근데 상반 쪽에 그러니까 반대되는 쪽에서 사실 이제 제가 여러 가지 근거를 이제 추론을 해봤을 때 관건은 지금 앞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미국 10년물 금리에 대한 방향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10년물 금리가 이렇게 빠르게 떨어졌다는 거는 일단 물가 압력 이유도 있지만 물가 압력이 상당히 완화됐다도 있지만 10년에 대한 채권은 미국 경기를 갖다가 장기적인 경기 방향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즉 그것은 뭐냐면 미국의 경기가 생각보다 약화될 수 있구나, 내수 관련된 수요도 약화될 수 있구나라는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돼서 과연 그러면 이런 이제 침체에 대한 리스크들이 커지고 있을 때 페드 입장에서 파월이 일단은 계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측면에 대한 반대적인 부분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그 금리가 시장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면서 바이백 재무부에서 바이백 이슈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냐면 그 재무부가 이제 그 많은 채권을 발행을 했었는데 어떤 특정한 채권의 금리가 특히 장기물의 금리가 급등을 빨리 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좀 되사주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금리가 너무 빠르게 급등하는 거는 좀 막고자 네네. 좀 채권을 사줄까라는 속도 것이 조절을 있었는데 하겠다. 네. 이게 비단 페드의 문제 그리고 재무부의 문제만은 아니었다. 일본하고도 연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BOJ 입장에서 일단은 미국채를 많이 갖고 있는데 환이 너무 불안하다 보니까 미국채를 매도를 해서 환했지. 그러니까 엔화 매수 개입을 통해서 환을 이제 안정화시키려고 네네. 하는데 당연히 일본 입장에서 금리가 더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가 더 올라가면서 계속적으로 양국 간의 금리 차가 벌어지게 되면 엔화에 대한 리스크들, 엔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리스크들이 더 커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무부에서도 이게 우리나라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 특히 일본과 같이 우리 채권을 많이 들고 있는 국가들 입장에서 금리의 상승폭이 장기 금리가 너무 빠르게 올라가면 좀 힘들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다 같이 공조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유 그다음에 경기가 너무 빠르게 약화되면 안 되는데 이런 고민들이 있었던 상태라서 당연히 앞에서 이제 페드워치에서 주신 이제 자료처럼 속도 조절을 12월에는 당연히 할 것이다. 그리고 관건은 내년 초가 될 텐데 지금 페드워치 내년 말을 기준으로 보시면 예상치가 기준금리 상단이 4.75 혹은 4.5 정도 레벨이 상단으로 지금 거의 다 확률이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추세라고 한다면 시장에서 금융시장에서는 거의 이제
내년 초까지만 보고 나면 기준금리 상단도 고점도 보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렇네요. 그러한 행보에 페드도 어느 정도는 따라가줄 가능성이 있다. 지금 상황만 놓고 본다면 이런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뭐 빅스텝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현재로서는 그리고 내년 뭐 상반기 조금 지나면 금리 최종 상단은 한 4.5 정도 가능성이 있는 금융 거다. 시장에서는 그렇게 예.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뭐 그 말씀해주신 내용에 거의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원래 어제까지는 그 12월 연준의 그 기준금리 인상이 0.75%와 0.5% 사이에 거의 반반이었는데 오늘 CPI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발표되면서 완전히 0.5% 무게가 무게 확실히 이동이 실렸습니다. 확실히 있었는데요. 네네. 이게 그 지난 11월 그 0.75%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면서 네. 그 파월 의장이 발언한 것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 경기에 대한 우려 얘기를 합니다. 경기가 그 미국 경기가 이렇게 연착륙할 가능성은 작아진다. 가능성이 작아진다 이 말은 상당히 점잖은 말인데요. 네네. 연준 입장에서는 되게 세게 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 말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는 뜻인데 지금 이렇게 빠른 역사상 거의 가장 빠른 금리 인상을 통해서 그 미국 경제가 내년에 정말로 위축되지 않을까 이 고민이 점점점 커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플레이션도 지금 공식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영어로 말하면 파라마운트 컨선이라고 하는데 네네. 극상의 걱정이라고 하는데 네네. 그 상태지만 그건 공식적인 얘기고 예, 예.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내년 경기와 내후년 경기 하락에 대한 걱정이 커진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2월에는 그 오늘 그 CPI가 안정적으로 발표가 안 됐더라도 8% 나왔더라도 거의 0.5% 수준으로 좀 완화된 기준금리 인상을 하지 않았을까? 그 침체, 경기 침체 그리고 경착륙, 그러니까 시장에 맞습니다. 충격을 줄 수 있는 것에 대한 맞습니다. 우려를 연준이 이미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어떤 숫자가 나오든 간에 아마 12월에는 빅스텝을 할 가능성이 높았을 맞습니다. 것이다. 그렇게 예. 예상을 할 수 있고 사실 이거는 약간 민감한 얘기인데 네네. 연준이나 그 미국 연준이나 미국 정부나 미국 경제학자들이 사실 인플레이션보다 그 역사적으로 보면 인플레이션보다 경기에 대해서 훨씬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침체를 더 겁내하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국 시민들한테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물가 상승이 무섭냐, 아니면은 그 경기 하락으로 직업을 잃는 게 무섭냐? 그러면 당연히 후자가 무섭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모두가 그 고통을 받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은 결국 2, 3년 지나면 임금이 오르면은 효과는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단기적으로는 힘들어도. 너무 힘들죠. 예, 내 예. 임금은 그대로인데 물가가 오르니까 그렇죠. 내가 손해를 너무 보고 힘든데 2, 3년 지나면 임금 어차피 인상도 같이 따라오니까. 어차피 그 인플레이션보다 더 임금을 올려주니까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고통이 장기적으로는 그 경기 하락이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특히 그 연준과 그 경제학자들이 그런 성향이 아주 강합니다. 따라서 이 내년과 후내년의 경기에 대한 지금 그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시점이기 때문에 12월부터는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정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이거는 뭐 한 사람의 얘기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신뢰를 가져야 될지 모르겠지만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이 그 기준금리의 상단, 그러니까 물가를 잡으려면 한 6%까지 올려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고강도의 금리 인상을 취해야 된다는 얘기로 아마 해석이 좀 될 만한 지점인데 뭐 그냥 전 재무장관이기도 하지만 사실 연준이나 미 행정부가 뭐 그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 결과적으로 오판을 했을 때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걸 그냥 뭐 너무 과도한 얘기 아니야라고 넘겨짚을 만한 얘기인지 아니면 충분히 근거가 있다고 봐야 될지도 궁금하거든요. 원론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였습니다. 예. 예,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 천재로도 알려져 있고요.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고 트랜지토리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계속 그때부터 얘기했었죠. 미리 네. 얘기했던 그런 선구자적인 발언들을 했었고
아마 지금 저 발언도 원론적으로 맞을 겁니다. 그게 뭐냐? 산불이 지금 번지고 있는데 네네네. 아예 여기서 물을 쏟아내가지고 끄자라는 것이 지속적인 일관된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의 주장이기도 한데요. 네네. 그러나 막상 현업에 뛰고 있는 연준이라든가 자넷 옐런을 수장으로 두고 있는 미 재무부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밖에 없겠죠. 또 연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세하게 이 잭슨 홀 미팅 이후에 목소리가 나뉘어요. 그러니까 잭슨 홀 미팅을 기점으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굉장히 의지의 남자로 이제 변신했잖아요. 네. 완전히 뭐 경기를 망치더라도 물가 잡겠다. 맞아요. 그렇게 했을 때 9월, 10월까지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따라가다가 네. 이후 나왔던 요번에 나온 성명서를 보면 이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 목소리가 상당히 하나 들어갑니다. 올리되 경기도 보지만 금융시장까지도 함께 보라는 그 코멘트까지도 살짝 넣으면서 연준 내에서도 야 경기는 신경 써야지 뭐 이런 기조가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연준 내에서도 좀 엇갈리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예. 과연 최종 금리가 어디냐, 터미널 레이시 어디냐를 저는 보려면 앞서 주식은 달러 약세를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 최종 금리는 유가에 달려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제가 모두의 이 물가 상승률이라는 건 물가 지수 대비 지수의 상승률이잖아요. 그럼 미국의 물가는 언제부터 올랐는가? 앞서 아까 화면이 있었는데 작년 10월부터 올랐고요. 올 1월부터는 굉장히 크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1월에 이 물가 상승률이 더 세게 나오려면 올 1월 상당에 나온 그 물가 지수보다도 훨씬 더 높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마 올 1월 물가가 이미 7%대가 나와 있는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여기서 더 높으려면 꽤 많은 이 소위 말하는 원유 가격 예, 상승, 원유뿐만이 아니라 이런 물가 물가의 상승 요인들이, 상품 가격들이 상방 나와야 가격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유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가를 80달러 선에서만 묶어둘 수 있다면 내년 1월부터 나오는 물가 상승률을 폭은 상당히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올겨울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올겨울에 에너지 수요가 많은 이 시즌을 어떻게 우리가 날 것인가.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걸 또 국제유가를 못 눌러놓고 배럴당 100달러 혹은 110달러를 또 이게 치솟고 뚫어버리면. 올라가면 이건 헤드라인 CPI가 또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 작년 1월 대비. 네네. 그렇게 된다면 금리는 당연히 뭐 연준의 더 세게. 채무 얘기도 하니까 올릴 수밖에 없는데 이걸 또 예측해 보자면 저는 유가가 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달러 약세를 저는 요번에 거를 상당히 좀 기조적으로 보거든요. 네네. 그럼 달러가 어디 가겠습니까? 주식으로도 가겠지만 실물로도 가면 또 유가를 끌어올릴 수밖에 끌어올리는. 없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어디가 금리 끝이야를 보면 조금 역설적이긴 하지만 지금 배럴당 한 뭐 88달러 이 정도 되어 있습니다. 유가가. 이게 100달러를 다시 넘는지 아니면 네네. 여기에 가두리로 갇혀져 있는지 이걸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유신익 박사님께서는 어쨌든 빅스텝을 12월에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최종 금리 뭐 내년 상반기에 끝났을 때 시점에는 한 4% 중반 정도, 중후반 정도를 갈 수 있는 게 시장의 그 시선이고 뭐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레리 서머스 전 장관은 6%라는 숫자를 제시했거든요. 근데 앞서 김세환 교수님도 침체가 굉장히 무섭다면 과연 6%라는 숫자를 미국이 연준이 허용을 할 것인가도 좀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우리가 자연 실업률하고 실업률을 이제 계산을 해보면 예, 예. 이 차이가 보통 무엇을 의미하냐면 경기가 얼마만큼 호황 국면에 있는지를 판단을 하는 것이고 그에 맞춘 적정한 금리를 간단하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가 적정한 기준금리냐. 지금 자연 실업률이 미국이 4.2고 그다음에 현재 실업률이 3.7 올라도 3.7 그러니까 네. 균형 상태보다 더 좋은 상태라는 그렇죠.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 서머스 전 장관의 발언하고 비슷한데 지금 7% 정도가 나옵니다. 원론적으로는 7% 기준금리가 산술적으로 가능하다. 계산을 해보면. 근데 페드가 지금 특히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두 개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경기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사실 인플레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근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경기에 대한 조절력,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페드가 경기를 조절하기 위해서 비정상적으로 돈을 풀고 이런 것들을 비정상적인 수단이고 이것은 일시적이다. 이것이 본연의 롤은 아니다라고 정의를 내렸는데 네네. 오히려 그쪽의 비중이 좀 커지고 있어요. 특히나 지금 현재 바이든 정부의 입장도 마찬가지고 파월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시면 네네. 어차피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실기는 당연히 했고 예측도 당연히 틀린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이미 놓쳤고 그러면 오히려 외부적인 요인으로 물가가
외부적인 공급망 리스크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외부 요인으로 이제 자꾸 이렇게 돌렸는데 지금 상황에서 더 공격적으로 계속 할까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현실적으로는 파월의 어떤 그동안의 스탠스를 보면 좀 아닐 것 같다. 아닐 것 같다. 오히려 그의 입장에서 잘 생각해 보신다면 경기는 그렇게 빨리 이렇게 무너뜨리지 않은 상태거든요. 지금 네네. 아직은 소비가 살아있으니까. 그러면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한 마리 토끼를 놓는다? 그러지는 그 않을 것 선택을 하기는 같습니다. 되게 힘들 거다.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이렇게 변동은 있겠지만 한 번에 어떤 물가가 예상치를 좀 하회한 그런 기록을 보고서라도 자신의 어떤 스탠스들, 속도 조절에 대한 부분들 좀 보면서 하겠습니다라는 네네네. 부분들을 정당화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인다. 뭐 이런. 어떻게 보면 김세형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랑 비슷한 의견인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를 마냥 용인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기조를 파월 의장도 계속 고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우리 입장에서 우리도 금리 결정을 하잖아요. 우리는 이제 11월 말에 24일 날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결정을 하는데 우리는 12월 연준의 결정을 보지 못한 채 11월에 금리 결정을 해야 되고 지금 그렇다면 미국의 CPI가 하는 해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줄 만한 지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11월 금통위 올해 마지막 금통위에서 어떤 결정을 하게 될까요? 네, 뭐 지금 시장이 예상하는 대로 우리나라도 지금 한 11월에 그 금통위에서 0.5% 금리 인상을 결국 하게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빅스텝을 할 것이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예.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한국은행이 여러 가지 그 정책 목표가 있지만 그 뭐 예를 들어서 환율이라든지 그리고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그리고 내년에 계속되는 그 경기 침체라든지 네네. 이 목표에 따라서 금리 설정이 다 달라집니다. 그게 참 한국은행이 어려움에 처한 지금 현재 상황인데요. 이 셋 중에 어떤 거를 최우선으로 해서 금리를 결정을 할지를 이걸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네.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환율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한국은행은 한미 간의 기준금리 차가 1% 정도는 한국은행이 용인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용인을 한다는 건 예. 못 따라간다는 전제로 그냥 어떻게 보면 일종의 방치성으로 놔두는 건지 아니면 그냥 우리가 계속 관리를 해 나간다는 건지는 좀 다를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 용인을 한다는 거는 한미 예. 간의 기준금리 차가 1% 정도가 돼도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자금 이탈이나 네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의 상승세를 견딜 수 있는 정도. 즉 그 외국인 자금 이탈은 거의 미미하고 네. 두 번째로 환율은 달러당 1,400원 언저리에서 유지되는 이런 상황이 금리 차가 1%가 되더라도 지속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그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이런 다른 이제 금리 결정에 그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다른 요인들이 그 고정돼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아마 11월에 그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국은행이 0.5% 정도 인상을 하고 연준이 이제 또 한 0.5% 인상을 하면은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3.5%가 되고 그렇죠. 연준은 4.5%가 금리 되니까 상단이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네. 그 1% 포인트에 딱 맞출 거, 되네요. 맞출 것 같습니다. 평론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도 이제 상당 기준으로는 1%포인트 차이가 나고 있고 네. 우리는 미 연준의 12월 결정을 보지 못한 채 11월에 금리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저는 이제 그동안 이창용 신임 한국은행 총재가 와서 지금까지 행보를 좀 놓고 보면 예. 이창용 총재는 특히 환율 부분, 그러니까 외환 보유고에 있어서 좀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랬기 때문에 최초의 발언에서는 뭐 베이비 스텝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누구도 예상하기가 힘들었죠. 네네. 원달러 환율이 1,430원, 뭐 1,450원으로 치닫게 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저는 그랬다고 보는데요. 이 한국은행 사상 한 번의 빅스텝도 처음이었습니다. 그렇죠. 빅컷은 있었어도. 근데 두 번을 빅스텝을 밟는 네. 걸 이제 단행을 했는데 저는 그때도 한국은행은 올리기 싫어하는 걸 올렸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었거든요. 억지로 올렸다. 예, 그러니까 경기에 대한 신경을 훨씬 더 많이 쓴다고 이제 봤었는데, 자 우리의 한국은행 금통위가 11월 24일 날 있는데, 저는 최근 특히 어젯밤 오늘 나왔던 게 꽤 많은 명분을 줬다 이렇게 보거든요. 하느네요. 예, 특히 그 동안에 막 금리 더 올려야 돼, 세게 올려야 돼라는 주장 쪽에서는 이제 환율이 너무 위험하게 움직이니까 네, 외환 네. 보이고 이러다 뭐 털린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오늘 환율이
1340원대까지 지금 네. 급락했습니다. 거의 100원 시작하자마자 가까이가 30원을 떨어진 거죠. 떨궈서 예, 시작을 떨궈서 했더라고요. 했고요. 어제 종가보다. 하고 이제 이번 주를 또 봐야 되겠지만 과연 1,300원대 초반까지 가는지에 대한 부분. 그러면 상당 부분 한국은행은 이 환에 대한 부분을 이제 여유를 덜, 갖게 되네요. 열게 되고요. 네. 두 번째 같은 경우가 외국인 자금 빠져나간다는데 네. 또 이것도 하나의 명분을 얻은 게 이 9월 말 이후로 길게는 6월 말인데요. 벌써 뭐 거의 6조 원 가까운 돈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한국은행이 이제 그러니까 베이비 스텝 0.25% 포인트를 인상할 수 있는 명분이 하나 생겼고 또 하나가 레고랜드발 사태입니다. 이거 발생하고 지금 뭐 채권 시장, CP, 기업보험 시장, 부동산 PF 다 지금 들썩들썩 네. 거리고 있는 와중에 여기서 또 빅스텝 3번을 밟는다라는 것이 한국은행 시장에- 입장에서는 또 부담도 느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예상은 네. 어젯밤 오늘 새벽에 있었던 미국의 물가 상승률과 지금 나오는 외환의 흐름들이 한국은행에 일단 명분을 줘서 저는 베이비 스텝으로 그럼 이렇게 되면 1.25% 포인트가 벌어지는데 그 왜냐면- 전제는 연준이 50bp를 올린다는 전제 하에서 그렇죠, 됐죠? 그렇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럼 네. 4.5 우리는 3.25로 예, 이제 예. 올해를 마감하지만 그런 말을 했거든요. 이창용 하는 총재가 뭐 금리 차이가 난다고 해서 외국인 자금 그러니까 초기에요. 예, 취임 초기에 무조건 빠져나가는 건 아니다. 그럼 1% 포인트도 더 벌어지게도 용인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갖고 있지 않나라고 싶어서 저는 조심스럽지만 베이비 스텝을 밟지 않을까 이번에는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조금 비슷한데도 다른 의견을 좀 주셨어요. 유식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약간은 속도 조절을 좀 많이 할 가능성이 있다. 좀, 한국은행이요? 예, 좀 소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두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관건은 예. 달러에 대한 강세와 그다음에 외국인에 대한 자금이 계속적으로 안전자산인 달러로 더 집중이 됐던 기본적인 이유가 미국의 시장금리 2년물도 중요하지만 10년물 금리가 가파르게 급등을 했었는데 네네. 그것들이 모든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뿐만 아니라 모든 통화들을 뭐 이엔부터 파운드 그다음에 유로를 다 압박을 했었다는 거죠. 이제 가치가 떨어지게. 예, 근데 예. 그러한 리스크가 사라진 건 아니지만 경감이 되고 있는 상태인 것이고 지금 두 번째는 앞에서도 평론가님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국내 채권 시장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힘든 상황이고 경색돼 있고. 그 내년 초에 뭐 50조 원을 갖다가 BOK에서 뭐 계속 이제 공급을 하겠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50조 원이 계속적으로 지금 위험한 증권사 관련된 프로젝트 관련된 채권들 그러니까 손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네네. 채권들 이쪽에 당장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제 내년 초부터 이제 서서히 조금씩 단계적으로. 분할해서 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자금 경색을 막기 위해서 시행을 했는데 이번에 50pp라는 어떤 큰 카드를 다 써버릴까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다. 저 회의적이시군요. 역시도. 예. 그 앞으로의 이 모든 향방은 결국에는 글로벌 이제 국제 유가에 달려 있다라고는 생각은 하는데 아마도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입장에서도 이제 유가의 추이는 굉장히 그 집중적으로 볼 겁니다. 근데 누구나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그 하원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제 등극을 할 거기 때문에 네네. 하원에 공화당이 이제 등극을 하게 되면은 그동안 외쳤던 약속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유를 그리고 가스를 많이 생산해서 외부에다가 많이 수출도 하자 뭐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중앙은행들, 금융시장 참여자들뿐만 아니라 모두 다 그거를 좀 바라보면서 금리에 대한 어떤 긴축적인 강도를 조금씩 늦춰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모든 중앙은행이 같이 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중간 선거 결과를 보면서도 중앙은행들의 반응이 아마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다. 네, 관련된 라고. 정책들이 이제 나오지 네네. 않을까라는 기대로. 기대를 하는 거죠, 네, 이제. 그러면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근데 어쨌든 1% 안으로 우리가 금리 격차를 좁히긴 좀 힘들 것 같은 상황인데 최근에 한 상황들을 보면 우리가 1,400원 중반대까지 정말 파죽지세로 올라갔던 환율이 갑자기 단기간에 엄청 떨어져서 지금은 1,300원대 중반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환율은 어떻게 좀 흘러갈 것으로 보십니까? 예, 이 환율 예측이 참 어려운데요. 제일 어렵죠. 지금 예. 저희 어머니가 주식 투자를 좀 하시는데 방송에 나가서 환율 예측을 절대 하지 말라고 주식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지 말라고 예, 하셨어요? 그거는 정말 어머니가 주식 투자
50년 이상 하셨지만 네. 불가능하다. 네. 근데 저도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이게 정말로 어렵습니다. 특히 내다보기 참 어려운 것이 어렵습니다. 환율이라는 이 거죠. 예. 환율의 그 변동폭 우리가 볼레틸리티가라고 하는데요. 통계적으로 이제 분산으로 측정을 하는데 원달러 환율 그 볼레틸리티가 주식 코스피 볼레틸리티 2배에 달합니다. 네. 이거 거의 기술적으로도 이론적으로도 불가능한데 네.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를 했지만 그 만약에 한국과 미국과의 기준금리 그 차이가 1% 정도 유지가 된다고 네네. 생각하면 저는 지금 다른 조건들이 그 복합적인 조건들이 된다고 가정을 하는 상태에서 지금 환율 수준에서 네. 달러당 1,400원 언저리에서 계속 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평론님께는 시장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아무래도 투자자들은 지금 CPI 발표, 그다음에 연준이 어떤 결정을 할지, 또 거기에 우리 금리 결정은 어떨지를 굉장히 주의 깊게 유심히 볼 수밖에 없는데 시장이 일단은 CPI 발표가 나오고 나서는 우리 시장도 굉장히 좀 네. 좋은 반응을 보였는데 이게 추세적으로 흘러가는 건지 아니면 정말 뭐 일시적인 지표 발표 이후에 단순한 환호, 박수에 그치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이럴 때 필요한 게 기술적 분석인 것 같고요. 지금은 누가 뭐래도 베어 마켓입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3,000대부터 네네. 2,100까지 떨어지는 쭉쭉쭉. 약세장이고요. 어떤 약세장에서도 랠리는 나오게 마련입니다. 이제 베어 마켓 랠리라고 하고 예. 보통 10%는 늘 나왔고요. 많이 나오면 15%, 17%까지 나오는데 베어 마켓 랠리를 20% 이상 약세장에서 나왔을 때부터는 고민이 커져요. 이러면 이게 약세장 속에서의 반등이 그치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추세 상승인지를 고민을 고민하게 시작하는 게 되죠. 이제 소위 말하는 직전 저점 대비 약세장에서 20% 기준 언저리를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8월이었었고요. 그때 2,500에서 2,230까지 떨어졌다가 이게 쭉쭉쭉 올라가면서 네. 한번 2,500까지 올라가고 그때가 한 15% 정도가 올랐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일부에서는 야 이제는 끝났다. 새로운 추세 상승이다. 그리고 네네. 반대에서는 아직도 베어마켓 랠리야 하다가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삐끗하면서 네. 다시 네. 폭락을 했고 2,150까지 이제 2,100대까지 떨어졌고요. 여기서 지금 다시 올라서 지금 오늘 한 2,450, 60까지 네. 제가 못 봤지만은 70 정도까지 올라가 70까지 있고. 그러면 이제 한 15% 정도가 오른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멈추고 이렇게 놀다가 떨어지면 또 정확히 또 베어마켓 다시, 랠리야라고 그냥 판단하면 됩니다. 하고 또 약세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하시면 되는데 지금 제가 보는 문제는 2,500을 넘어서서 네, 네. 뭐 차트의 문제지만 여러분도 보실 수가 있는데 2,550과 2,570의 큰 갭이 하나가 있어요. 2,570에서 뚝 떨어지면서 네. 이제 와장창 그때부터 완전 무너졌었는데 그 어마어마한 갭을 이제 메우느냐 못 메우느냐이기 때문에 현재로서의 판단은 일단 2,550까지는 갖다 댄다. 네, 외국인들의 힘도. 왜냐하면 네. 오늘도 보면 이런 날에는 개인들이 사고 외국인 기관이 팔아야 되는 장인데 오히려 네. 지금도 개인이 팔고 외국인 기관이 또 산다는 거는 이 친구들은 아직 좀 더 가고 싶은 것 같거든요. 네. 위를 더 보고 있다는 예, 예. 거겠죠. 네. 그래도 여기에서 이걸 추세 상승이라는 그 마음은 갖고 계시더라도 네, 네. 이 마우스는 일단은 한 2,550선에서 한번 봐야 되는 사태 추이를 봐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것 더 같습니다. 올라갈 추세 상승이 될지 네. 아니면 정말 아까 말씀하신 베어마켓 랠리로 다시 또 접어들지를 예. 2,550선 정도에서 판단을 하게 될 것이다. 예. 그런데 그거보다 더 앞서 판단하려면은 저 네네. 원달러 환율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1,340 내려왔는데 네네. 다시는 1,360대는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환이 정말 우리에게 먼저 보여줘서 네네. 1,320원대까지도 더 빠지는. 예, 더 주가가 내려가는. 오르기 전에 네. 그렇다면 실은 요번 거는 오히려 추세에 좀 변환도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넘겨볼 수 통찰도 할 있는. 수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게 베어마켓 랠리야 혹은 네네. 베어마켓 랠리가 끝나고 추세 상승이야 네네. 하기에 어려운 그 지점에 있다는 것은 또 판단할 만한 근거들이 아직 좀 부족한 상황이겠네요. 남아 있습니다. 체크 포인트. 유신익 박사님 어떠십니까? 지금 사실 뭐 차이나런이라고 해서 중국에서 막 이제 돈이 빠져나오기 시작하고 우리가 지금 CPI 지표를 좀 그래도 예상보다는 좀 더 나은 숫자를 받기 때문에 과연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지도 좀 궁금해지는 지점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큰 틀에서 두 가지를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뭘까요? 그러니까 금융시장의 심리적인, 센티먼트적인 측면이 있고 경제 펀더멘탈적인 측면이 있는데
지금 금리가 시장 금리가 떨어졌고, 그러니까 그 동안의 센티먼트는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아. 근데 금리도 빠르게 오르고 인플레도 안 잡힐 것 같아. 네네. 그러니까 심리를 계속 압박하면서 펀더멘탈과 같이 눌려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현재 상황에서 놓고 보면 이제 센티먼트나 그 금리에 대한 압박, 인플레에 대한 압박감은 다소 좀 경감이 됐습니다. 근데 다소 경감이 됐는데 이게 그러면 지속성이 있느냐? 경감된 상태에서 만약에 다음 달 그리고 그 다음 달에 물가 지표가 계속적으로 7 내외를 계속 반복을 해준다면 그 경감된 것이 또 더 큰 어떤 드라이브, 어떤 금융시장의 심리 완화를 그 영향을 미치기에는 제한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경제 펀더멘탈이 어떠냐? 네네. 그러면은 이것 때문에 한꺼번에 어제 금리도 떨어지고 뭐 주식시장도 상당히 좋았고 환율도 이제 다른 통화도 달러 대비해서 되게 강세를 보였는데 네네. 몽땅 다 좋았어요. 한 번에 몽땅 다 좋았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펀더멘탈을 생각해 보시면 어제 CPI에서 앞서도 제가 강조를 해드렸지만 중고차에 대한 부분들 가격이 좀 떨어지기 맞습니다. 시작했고 의료 네. 서비스 쪽이 떨어졌고 이게 뭐냐면 사실 의료 서비스는 필수예요. 필수 소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까지도 소비가 좀 주춤해진다. 그러니까 뭐냐면 당장 미국은 절대 경기 침체는 아닙니다. 근데 일단은 경기가 빠르게 약화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이고 이게 이제 내년 초가 됐을 때 미국이 지금 부채 쪽도 빠르게 조정을 받고 있어서 기업 투자가 상당히 빠르게 이제 조정을 둔화될 받고 수 있을 있거든요. 것이다. 그래서 네. 이미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내년 초에 투자가 더 여기서 안 좋아진다고 한다면 미국 소비도 약간은 굉장히 딥한 침체는 아니겠지만 약간은 이제 악영향을 받을 네네. 수밖에 없다. 즉 이야기의 즉슨 본질은 뭐냐면 심리는 완화가 될 수 있으나 미국 경제도 그만큼 반향적으로 약간 수요가 좀 위축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물가가 떨어진 거다라는 것이고 미국의 수요가 이렇게 조금씩 떨어진다고 한다면 뭐 중국 때문에 일부 자금들이 반사적으로 들어온다.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반도체 수출이 이제 결정적이기 때문에 수출이 미국 시장 그리고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제 마이너스를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출이. 그러면은 결국에 지금 가장 우리한테 중요한 시장이 미국이 돼버렸는데 미국 수요가 좀 떨어지고 있다. 네네. 내년 초까지 떨어질 거다. 그렇다고 한다면 투자 사이드가 약화되면서 우리가 수출에 대한 펀더멘탈과 경제적인 체력적인 부분이 과연 좋아지는 흐름이기보다는 네. 좀 더 둔화될 수 약화될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양 부분에 대한 어떤 논리적인 개연성이 필요하고 그러한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금융시장이 좋아지는 부분들은 좀 약간 단기적인 센티먼트와 심리 완화에 좀 국한될 가능성이 크다. 뭐 이런 판단입니다. 사실 뭐 투자할 때 많이 고민한 분들이 주식 시장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좀 소외받지만 이제 우리가 가상자산 시장도 굉장히 투자처로 각광을 받았었는데 사실 최근 들어서는 뭐 워낙 불안하고 시장이 좋지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세계 1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그 FTX 인수를 철회하기로 하면서 또다시 논란이 됐거든요. FTX도 나름 그래도 업계에서는 한 3, 4위권 하는 가상자산 거래소인데 지금 이게 또 문제가 되면서 가상자산 시장은 계속 좀 뭔가 살얼음판을 걷는 느낌을 계속 가져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 가상자산 투자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 예측을 하고 나 포트폴리오를 조정할지 고민이 많으실 그러니까요. 텐데요. 예. 이게 주식이나 채권이랑 그 저축과 달리 이 근본 자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입니다. 근데 데이터를 보면은 대표적인 가상 자산인 뭐 이러디움이나 비트코인 같은 것이 그러니까 증가율, 가격의 네. 증가율이죠. 그 수익률을 보면은 S&P 500이랑 거의 유사하게 움직입니다.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두 개 다 그 코릴레이션, 그 상관 지수가 0.8 정도인데요. 네네. 그러니까 1이 완전히 같이 움직인다는 소리니까 S&P 500의 수익률과 그 비트코인의 수익률은 거의 유사하게 0.8 정도로 유의하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가상자산 거래소 중에 3, 4위 규모인 그 FTX 인수가 불발이 되면서 이제 구조적인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한 건데요. 이것이 저는 그 앞서 일어났던 그 루나 사태처럼 큰 파장을 저는 불어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시장의 안정성이나 믿음에 대한 그 신뢰가 좀 깨지는 그런 사건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우리나라에도 이제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우려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정책 당국이 사실 어떤 관리에 대한 손을 놓고 있는데
그리고 가상자산 업계에서도 그 정책 당국의 개입을 굉장히 싫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세환 교수, 정철진 평론가, 유신익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인직서로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